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로마서 16장 10절 본문 가지고 저희 삶도 좀 나누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누가 있나 좀 살펴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이런 것보다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선교가 뭐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가 어떠한 땅인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는 저희가 이제 요즘에 많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옆에 보면 이제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고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쓴 책인데요. 추천 도서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선교를 이루어 왔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책입니다. 추천 도서를 제가 2권을 가져왔는데 이게 첫 번째 추천 도서고요. 하나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서 이제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금은 막 이렇게 제 앞에서 물어보는 분은 없는데 선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계세요. 그래서 선교란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럼 전도랑 뭐가 다르냐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전도와 선교는 둘 다 일단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전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나와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다른 사람, 그리고 언어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 보고 우리가 선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개념은 되게 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실전 연습 문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보면, 제가 아프리카 기니에 가서 거기 현지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 선교죠,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내가 10살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20년을 산 사람이 있는데 한국에서 만났어요.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럼 이건 뭘까, 이거는? 전도일까, 선교일까? 이건 선교죠. 왜 그러냐면 10살에 미국에 가서 20년을 살았으면 이 사람은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한국이 아닌 거예요. 미국이, 물론 이제 한국의 문화도 일명 갖고 있겠지만 미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언어는 나와 공유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다음 문제가, 내가 이제 한국에 살면서 뭐 집안일이 힘들고 이래서 필리핀 가사 도우미 아줌마를 썼는데 이분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 복음을 전했어, 한국 땅에서. 그럼 이건 전도일까요, 선교일까요? 이건 선교죠.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다르니까.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 필리핀의 문화, 한국의 문화 다르니까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선교적인 영역인 거죠. 그럼 내가 미국에 이민 간 지 2년 된 사람한테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는 뭘까요? 이건 전도죠. 왜냐하면 미국에 간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은 한국 거가 훨씬 많잖아요. 한국말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도인 겁니다. 두 번째 추천도서인데요. 하나님 백성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읽으시고 감동이 되셨던 분들은 하나님 백성의 선교.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에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선교적인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치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책이고요. IBP에서 출판했습니다.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 옆에 이제 브라이트라고 써 있잖아요. 제 이름이에요, 영어 이름. 그래서 2권을 제가 공부를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고 선교지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국내에서 하는 전도 사역이 있는데, 이 전도 사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채택을 해서 이 사이에 끼워 놓고, 그래서 뭐 건물도 짓고 학교도 짓고 뭐 병원도 짓고 교회 짓는 것도 물론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뭐 기술을 알려주고 뭐 이런 모든 행태가 다 이제 함께 어우러진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개념이 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건 이제 많이 하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 하나 더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 선교가 제가 청년 대학생 때 들었던 선교하고 지금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느낀 선교가 좀 달라졌더라고요, 실제로도. 근데 왜 제가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을 소개시켜 드렸냐면, 요 개념의 변화가 생긴 게 한 2005년, 2006년 뭐 요때쯤이에요. 근데 그때 요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저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러면서 선교적인 패러다임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은 선교의 성경적 근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14십창이라는 구역을 설정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한 최전박 개척 선교.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막 미전도 종족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한 교회에서 한 종족을 입양해서 이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 헌신해서 물질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게 되게 유행했었는데 어느 순간 싹 사라졌죠. 그리고 지금은 지역, 그러니까 국가 중심의 선교에서 이제 종족 중심으로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서방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거의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한국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각 지역으로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는 선교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선교적 근거를 찾는 거예요. 말 장난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선교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아멘 할 때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의 선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 역사가 쓰여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선교의 이야기다 이제 말하고 개념을 바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를 특별히 저같이 해외에 파송된 사람만 선교를 한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바울선교 이사장님이신 이동희 목사님께서 막 묵상을 하시고 8대 선교사를 창안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 저같이 이제 가는 사람이고요. 이제 한국에서 기도로 섬기는 기도하는 선교사, 물질로 섬기는 물질 선교사. 그 다음에 부모 선교사.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그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달라. 여기서 섬긴 거예요. 부모 선교사. 그 다음에 직장. 각 가정의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직장에 가서도 나는 직장 선교사로서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가족 선교사. 저기 우리 서순종 권사님 여기서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가족도 이제 떨어지게 되면 문화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족 선교사. 그다음에 문화 컨텐츠를 이용한 문화 선교사. 길거리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길거리 선교사.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이제 선교 영역이 개념이 확장이 되고 변화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지역 국가 중심의 선교에서 종족 중심의 선교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사역하시는 서양 선교사님들도 그 종족을 위한 선교만 해요. 물론 이제 다른 종족을 위한 선교도 같이 하지만 메인은 내가 딱 이 만닌케, 수수, 뿔라족 이런 족속들을 위한 선교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이라고 이제 20세기에 유행했던 선교의 그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랄프 윈터 박사님이 창안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가서 미전도 종족을 전도해서 이 사람들을 복음화시켜서 하나님 오실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동희 목사님이 바울선교회가 세운 게 1985년도인데 1985년도에 이 바울선교회를 세우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는 미전도 종족을 선교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그 종족에 다시 선교사로 재파송해야 된다 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21세기 선교 패러다임이 그거예요.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지금 저희 선교사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하긴 했지만 옛날에는 목사를 막 세우려고 했잖아요. 지금은
같은 선교사를 세우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도 세우지만.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이제 아프리카는 거의 대부분 이제 검은 대륙이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니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프리카 갔다 왔어? 이러고 딱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 미국을 잠깐 갔다 와서 이런 물어봅니다. 미국 어디? 이렇게. 뭐 LA. 그 미국도 이제 LA, 뭐 뉴욕, 워싱턴, 뭐 이런 데는 필라델피아, 뭐 이런 대도시들은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저기 시골에 있다 온 데는 뭐 텍사스, 뭐 켄터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프리카는요, 여기 보면 아프리카 대륙 안에 여기 이제 까만 선으로 된 게 아프리카 대륙 이제 형상인데요. 이 안에 미국, 중국, 인도 대륙이 들어가요. 그러고도 남아서 유럽의 한 반절 이상 여기 스페인, 프랑스, 독일, 여기 유럽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탈리아, 동유럽. 여기 유럽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유럽이 다 들어가도 자리가 남아요. 그래서 여기 일본이 이렇게 끼어들어요. 굉장히 큰 나라예요. 땅덩어리. 그리고 이제 살펴보면 아프리카 전체 대륙에는 54 플러스 1개의 나라가 있는데 왜 54 플러스 1은 뭐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모로코하고 서사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지도 보는 게 취미신 분은 눈치채셨을 텐데 여기가 국경선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 국경선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글 맵에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서사하라 모로코 국경 여기는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보고 이게 왜 점선으로 되어 있지 이랬는데 나중에 모로코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모로코가 서사하라를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로코가 서사하라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통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유엔에서도 서사하라는 나라로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고 어디 피파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인데 이 서사하라를 인정해주는 단체가 딱 하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 연맹. 아프리카 연맹에만 서사하라를 나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54 플러스 1이 됐고요. 이 아프리카는 슬픔이 많은 땅이죠. 서구 열강이 아프리카를 이제 17세기, 18세기에 걸쳐서 침탈을 굉장히 많이, 일본이 우리나라 이렇게 침입해서 수탈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1884년에 이제 베를린 회의를 열어서 아프리카 땅을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때 보면 좀 확대해 보면 다른 아시아나 유럽과 다르게 굉장히 이런 데 보면 이집트 국경 보면 여기 이집트잖아요. 이집트 국경 보면 왜 이렇게 딱 직각으로 딱 잘랐잖아요. 리비아도 차드 국경선 직각인 거고 여기 알제리도 여기 모리타니아도 딱 각져 있는 이런 국경선을 갖고 있고요. 요 밑에도 여기 보면 나미비아도 굉장히 직선적인 이런 국경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때 베를린 회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영국을 가른 거예요. 그냥 야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우리 식민지 이렇게 가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갈라놨던 식민지 영토의 국경선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아프리카가 국경이 그때 확정이 되어졌고 이 아프리카는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승자의 저주 뭐 이런 것 같아요. 지하자원이 엄청 많아요. 세계에 있는 모든 지하자원 합친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 때문에 지금도 종족 갈등이나 그다음 이 이권을 둘러싼 정치적인 대립이나 종교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 국경이 서방 열강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나누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무슨 민족이면 한민족, 딱 한 개의 민족. 일본도 뭐 일본 거기 하나의 민족.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나 내지는 두 개의 민족을 이게 그 국경 안에 품고 있는데 저희 기니를 예로 들면 요 기니 땅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요 기니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렌케, 수수, 뿔라가 메이저 그룹이고요. 나머지 그러고도 한 20여 개 부족이 흩어져서 있어요. 근데 이
한 개의 종족이 한 개의 나라를 갖는 게 우리가 봤을 때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탄자니아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갔던 그 나라가 탄자니아인데 탄자니아는 메이저 종족이 좀 잘 없고 120개 민족이 섞여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여기는 아프리카의 그 한 나라 자체도 문화적 백그라운드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거예요. 다만 공용어가 식민 지배를 했던 그런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이슬람 세력이 좀 강한 곳이에요. 거의 100% 이슬람 지역이고 이쪽 밑에는 기독교 세력이 좀 강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이쪽으로 하고 이쪽에서 대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대치를 하는 이유는 이 위에서 북쪽에서 이슬람들이 사하라 사막을 타고 장사꾼들이 내려오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중동 이슬람이 발흥했던 곳이잖아요. 여기서 배 타고 그 이슬람 상인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잔지바르라는 섬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 탄자니아 건너편에 여기에 이 잔지바르하고 탄자니아는 케냐까지 해서 스와힐리어를 쓰는데 스와힐리어는 아랍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언어 공부를 하다 심심해가지고 이 옆에다가 스와힐리어로 월화수목금토일을 썼어요. 뭐 주마 타투, 주마네, 주마타노, 이주마, 아라미시, 주마모시, 주마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 모로코 선교사님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 이건 뭐야 이런 거서 아니 이거는 스와힐리어로 주마모시, 월화수목금토 써는 거라고. 근데 아랍어랑 똑같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 월화수목금토일 개념이 아프리카 종족 사람에서 없으니까 여기 이슬람 애들이 쓰는 월화수목금토일을 그대로 갖다 쓴 그런 흔적이 지금도 언어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탄자니아는 기독교가 30% 정도 되고요. 모슬림이 30%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저기 탄자니아 연구할 때 여기 뚫리면 콩고 그냥 넘어간다. 그럼 여기 허리가 잘리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슬람 세력이 되면 아프리카를 빼앗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뭐 서아프리카는 안 중요하냐? 중요하죠. 여기는 이제 동서의 대치가 있는 거, 여기는 남북으로 이제 대치가 하고 있는 거죠. 이 아프리카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직후부터 바로 선교가 시작된 대륙이 이 아프리카 대륙.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뭐 사도시대나 이런 데 모르겠고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교부 중에 상 어거스틴 튀니지 출신이잖아요. 튀니지가 여기입니다. 여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튀니지 여기. 그래서 그 밖에 지금 초록색으로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지형이 원래는 4세기까지만 해도 전부 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기독교의 세력이었는데 4세기에 이쪽 중동에서 이슬람이 발흥하고 세력을 키우면서 여기가 순식간에 이슬람으로 넘어간 거예요. 1884년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아펜잘레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디디고 1945년도 광복할 때까지 우리나라를 거쳐간 선교사님들의 수는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요때쯤에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2000년대까지 얌 계셨어요. 독일에서 오신 간호사 선교사님,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이 소록도에서 그 나병 환자들 이렇게 선교사 사역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두 분이 철수하면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선교사가 없어요. 2000년대까지 활동을 하셨던 거죠,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들까지, 그 년대까지 포함하면 한 2,000명 정도 돼요. 근데 현재, 여기 기니가 아니고요. 아프리카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전체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수가 96,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도 굉장히 힘든 대륙이 이 아프리카예요. 지금 현재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는 분이 96,000명이니까 이 역사상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시고 피를 흘리셨겠어요. 근데도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되는 정말 힘든 땅이에요. 기도, 아프리카, 모든 나라가 다 힘들겠지만 서남아 이런데 볼 때마다 저기 답이 없어. 서남아, 그 태국, 미얀마 이런데 아침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스님들 공양하시는 모습 혹시 보셨나요? 저기 산에서부터 주황색 물결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공양을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땅이 과연 복음화가 될 수 있을까? 선교사인데도 아직도 그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제가 태국 선교사님 만나서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런 거 보면 이 땅이 복음화가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참 답이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우리 세대는 안 되더라도 언젠간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아프리카 그 오신 선교사님들 다 그 이야기 하셨겠죠. 여기 그림이 4장이 있는데요. 혹시 공통점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요 4번째 요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 그 최근의 사진인데. 기니에서 쿠데타가 났습니다. 저기 작년에. 그래서 쿠데타 군인 세력이 이 전 대통령을 인질로 잡고 지금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거 옛날 기니 쿠데타 사건. 요거는 에볼라 바이러스 균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2000년대 초에 터졌을 때 기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기니와 코트디부아르에서 에볼라의 발원지 기니. 네, 갈치는 이제 우리 엄마도 잘 아시더라고요. 세네갈 갈치가 정말 좋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 전까지 들어왔던 갈치의 대부분을 세네갈에서 수입을 했는데요. 세네갈 갈치가 들어오기 그 전에는 원래 기니에서 갈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경쟁이 워낙 치열하고 그쪽 어족 자원이 좀 고갈되니까 그분들이 세네갈로 옮겨가서 세네갈에서 잡은 갈치를 우리나라로 보냈고 지금은 세네갈도 좀 고기가 안 나와서 모리타니아, 칠레 이쪽에서 이제 많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갈치를 수출한 거의 최초의 국가 기니입니다. 얘는 혹시 아시나요? 기니피그. 들어보셨죠? 기니피그. 여기 돼지가 아닌데 왜 피그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니피그의 사진인데요. 그냥 기니가 들어간, 기니와 연관이 있는 사진을 제가 모아봐서 기니를 좀 잘 인식하시라고 넣었고요. 네, 또 기니 관련된 국기들이에요. 여기에 있는 국기를 보면 요 첫 번째는 기니비사우 국기예요. 기니비사우 나라의 국기. 두 번째는 적도 기니의 국기입니다. 적도 기니라는 나라. 얘는 제가 있는 그냥 기니 나라. 여기는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의 국기예요. 그러니까 기니라는 이름을 쓰는 나라가 4개나 돼요. 그래서 서로 막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니 비사우, 여기는 적도 기니, 여기는 파푸아 뉴기니 이렇게 여기 기니 이러면 얘네하고 분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아프리카 쪽 가면 기니 꼬나크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니가 아까 본 사진 그 지도에 이쪽 아프리카 대륙에 이렇게 볼록 나온 부분에 이쪽 밑에 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요 위는 이제 세네갈, 시에라리온, 아이베리아, 요쪽이 잘렸는데 요쪽이 코트디부아르, 그다음 요쪽이 말리예요, 말리. 수도가 꼬나크리입니다. 그래서 요 기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헷갈려 하니까 기니 꼬나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별표 쳐놓은 데가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칸칸이라는 지역이에요. 기니 잠깐 살펴보면 기니라는 이름은 그 베르베르 어족인데 베르베르 족이 어디냐면 그 최초의 아프리카 쪽으로 들어온 그런 아랍 상인들이 베르베르인들이에요. 근데 그쪽 그러니까 아랍어족을 비슷하게 따라오면 그 사람들의 말로 기니는 흑인의 땅 또는 흑인 사람의 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베르베르어를 차용한 유럽 사람들이 기니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땅이 기니가 된 겁니다. 수도는 꼬나크리고 인구는 2002년 기준으로 1,300만 명 정도 되고요. 기후는 열대성 기후고 언어는 불어를 공용어로 하고 프랑스 식민지여서 불어를 공용어로 하고 부족어를 각각 사용합니다. 종교는 이슬람 90%, 기독교 8%인데 그 서아프리카 쪽 종교 분포를 보면 거의 대부분 이슬람이 99%, 97%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슬람이 90%면 여기는 기독교가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그 기니 남부 내륙 이쪽이 기독교가 한 20% 정도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쪽 코트디부아르에서 선교사들, 현지 선교사들인 거죠.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이 기독교가 좀 강하게 있어요. 20% 정도.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99%가 무슬림이에요. 그래서 평균을 내다 보니 기독교가 8%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높게 나오는데 여전히 거의 99%가 이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폐는 기니 프랑을 쓰고요. 환율은 1달러에 이게 한 2달 전 건데 8,570 기니 프랑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1달러에 1,3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6분의 1 수준의 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그 기니에 쿠데타가 재작년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요게 이제 쿠데타를 저지른 대장입니다. 마마디 둠부야라고 해서 지금 국가화해발전위원장을 하고 있고 기니는 1958년도에 프랑스에서 완전히 독립했는데 요 독립할 때 프랑스가 완전히 독립하지 말고 우리 프랑스 연맹이 좀 남아있어라 많이 도와줄게 이러니까는 기니에서 싫다고 해요. 완전히 독립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드골 대통령이 열이 막 받아가지고 기니에 있는 모든 프랑스 사람은 다 나와 이런 거예요. 프랑스 정부 자본을 완전 철수시키고 그럼 철수할 때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어서 쌓아놨던 발전소, 철도, 전기방 뭐 이런 것도 하면 놔뒀겠어요? 다 부시고 나갔죠. 그래서 기니가 독립한 이후에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지금까지 대통령이 4번 정도 바뀌었는데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기니는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야 대통령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대통령제이지만 독재 정치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니를 보면 이렇게 이제 해안, 산악, 고원지대, 산림지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기니는 광물 자원의 축복을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보크사이트가 전 세계 매장량의 30%가 기니에 있고요. 철광석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인광석이라고 비료를 만들 때 쓰는 그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세계 매장량의 50% 이상이 기니에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요 수출품도 광물입니다. 보크사이트, 철, 아까 말한 인광석, 다이아몬드, 커피. 기니가 세계에서 12번째로 커피가 많이 나는 나라예요. 커피 이런 것들을 수입하고 대신에 아까 프랑스 사람들이 다 때려 부시고 발전소가 없어서 에너지, 석유죠. 식량 이런 것들을 주로 수입을 합니다. 기니의 이제 중요 종족은 뿔라족, 말링케족, 수수족이 있고 코니족이 있는데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종족이 코니족입니다. 네, 항상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기 스포츠는 축구고요. 유명인 여기 드록바 제가 잘못 썼는데 드록바가 아니고 포그바입니다. 이 드록바는 이제 그 코트디부아르의 축구의 그러니까 드록신이라고 이제 불렸던. 그래서 전쟁 때문에 월드컵에 못 나가게 생겼으니까 전쟁을 멈춰주세요 하니까 코트디부아르 전쟁이 멈췄어요 실제로. 드록신이라고 하는데 드록바가 아니고 포그바. 이 사람도 프랑스에서 뛴 굉장히 축구 잘하는 선수. 그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에서 축구 생활을 했는데 태어난 곳이 기니예요. 중요 명절로는 이제 따바스키하고 라마단인데 라마단은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알려져서 설명 안 드리겠고 금식 기간이죠 이슬람 애들의. 따바스키는 뭐냐면 우리는 교회는 아브라함이 시내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양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시내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 알라가 양을 예비했다. 그날 다 가족이 모여서 양을 잡습니다.
각 집집마다. 그래서 양 잡는 날이에요. 그걸 기념해서. 따바스키라는 명절도 있다라는 것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칸칸은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이제 노란색 점이 꼬나크리 수도고요. 이쪽 노란색 점이 저희가 살고 있는 칸칸인데 이쪽 가운데 분홍색이 뭐냐면 저희가 나가거나 들어갈 때 여기서 하룻밤을 쉬어요. 한 5시간 정도 운전하고 하룻밤 쉬고 5시간 정도 운전, 대여섯 시간 운전해서 들어갑니다. 꼬나크리로부터 6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쪽이 바로 말리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바마코 가는 게 6시간 걸려요. 말리 수도 바마코. 그래서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이쪽 바마코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쉬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국경 통과하는데 3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운전만 하면 3시간이면 가는 거야. 여기보다 훨씬 가깝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운전해서 가면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희가 간다니까 하나님께서 도로를 포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0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 전에는 15시간 정도 걸렸대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항상 여기 쉬어야 됐어요. 그리고 세네갈에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차로 물건을 보내면 세네갈이 여긴데요. 이렇게 와서 여기가 이제 마무라는 도시예요. 마무까지 내려와서 칸칸으로 옵니다. 그리고 바마코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다음에 코트디부아르 갈 때도 보면 칸칸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가야겠죠. 그래서 이 도로가 집중되어져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세네갈에서 말리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되지. 지금 말리가 내전 중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정부 반군이 있는 곳이어서 차가 이렇게 가면 물건을 다 뺏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칸칸은 아까 구분된 거예요. 산악지형에 위치해 있고 지금 이 전 대통령 아까 그 군인들한테 잡혀 있던 그 대통령이 칸칸 출신이에요. 칸칸이 고향이에요.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마마디 둠부야는 칸칸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전 대통령 이름 이제 알파콩 때 지금 이제 국가 화해위원장 쿠데타 수장이 마마디 둠부야인데 고향 선후배 관계에 서로 알았어 원래. 근데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동네 형의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출신 지역인데 좀 좋아지겠죠. 그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망고가 산더미처럼 나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캐슈넛도 정말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망고와 캐슈넛의 고장 칸칸입니다. 항상 기억나시는 대로 좀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별로 없네요. 말이 많았네. 이제 오늘 로마서 말씀 본문 잠깐 보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그 나쁜 사람들은 잘 안 죽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때도 바로가 있는데 야곱 때도 바로가 있고 요셉 때도 바로가 있고 근데 얘는 안 죽어. 계속 나와. 아브라함 죽고 이삭 죽고 야곱 죽고 요셉도 죽었는데 안 죽어. 바로는 계속 나와. 왜 바로는 왜 안 죽지? 이렇게 이제. 근데 정말 오래 산 사람이 신약에 가면 또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헤롯이야. 헤롯. 안 죽어. 그리고 헤롯 성전도 있대. 헤롯 성전은 뭐지? 이거 누구도 저한테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거기 베들레헴에 있던 애기들 다 죽인 헤롯도 있고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도 있고 그럼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이 또 있고요. 벌레 먹어 죽은 헤롯도 있죠. 알고 보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하고 예수님을 신문한 헤롯 같은 헤롯이더라고요. 보니까. 바울을 신문한 헤롯도 있고 여기는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것만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이거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한 100번 이상 성경에서 헤롯이라는 말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헤롯이 과연 누구냐? 좀 빨리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하잖아요.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한테 망합니다. 근데 헬라한테 망하는데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망하게 한 헬라의 그때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이 근데 30살의 나이에 죽으니까 후계자가 없으니까는 그 헬라 제국을 4명이서 나눠 가져요. 그리고 그 중동 지역은 빨레미라는 장군하고 셀리우스라는 장군이 딱 나누는데, 원래 빨레미는 예루살렘 지역은 빨레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빨레미가 죽으니까 셀리우스 쪽에서 여기를 이렇게 간섭을 하려고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끼고도 그렇고 저쪽에 끼고도 그러니까는 유대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마카비 전쟁이에요. 요 마카비 전쟁을 이룬 요 마카비가 누구냐면 하스몬 일가의 이제 자손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실제로 해서 100여 년 정도 이렇게 평화를 누립니다, 유대가. 그러다가 폼페이우스 로마, 이제 헬라가 로마에 의해서 통일이 다시 되고,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그리고 그 자기 이 오른팔 노릇했던 안티파테르라는 사람한테 이 유대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실권을 넘겨주고 로마로 돌아가요. 이 안티파테르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로마에서 유학하고 돌아오면서 헤롯 왕의 칭호를 받습니다. 유대 그 지역의 왕의 칭호를 로마 황제로부터 받아서 유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유대인들을 다스리려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배타적이잖아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아무한테 이렇게 통치를 받으려고 안 해. 그리고 헤롯은 특히 더 그래. 왜 그러냐면 헤롯이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이둠의 사람. 그러니까 에돔은 누구냐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자식이 있었는데, 이삭이 적장자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 요셉 이렇게 쫙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뭐라고 해야 돼? 서자 출신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나중에 이룬 민족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 에돔 족속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 봤을 땐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 서자가 적장자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한 게, 말을 잘 안 듣죠. 헤롯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유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을까 보니까, 저기 보니까 굉장히 낡은 성전이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역사상으로 성전이 3개가 있죠. 그 솔로몬이 맨 처음에 굉장히 예쁘게 지어놓은 솔로몬 성전. 근데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다 흔적도 없이 이렇게 하니까 부서졌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바빌론 이후에 페르시아 다리우스가 야 너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이러면서 1차, 2차, 3차 포로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때 그 유대 지역을 그래도 자기가 다스려야 되니까 총독으로 스룹바벨을 보내는데,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